제가 5시 반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머지 요 과정이 한 1시간 60분 정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나올 것 같은데요. 좀 지루하시나요? 지루하셔도 앞에 그 사진이 멋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피와 땀이 될 어떤 걸음이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과 그 다음에 창업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창업을 한다고 치면 거기 이제 서류 과정이라든가 등록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배웠던 것들이에요. 공인중개사 우리가 시험 내에 나왔던 이런 것들이니까 그걸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 페이지 보면 부동산 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가 있죠.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얻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장소에다가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자격증을 가지고, 인장을 가지고,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개설 등록을 이렇게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를 작성을 해가지고 등록비 2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설하고자 하는 구청을 가시면 부동산 정보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부동산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게 될 부동산 정보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과에는 보통 4개의 팀이 있어요. 부동산 정보과에는 이렇게 4개의 팀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많이 관여를 안 하고요. 이 행정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차렸을 경우에 지도 감독을 하는 팀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무엇을 하죠? 실거래 신고를 하죠. 전산에 들어가서 실거래 신고를 하면은 전자서명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딱 하면 얘네들이 실거래 신고를 접수해주고 그 다음에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민원팀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팀은 행정팀하고 민원팀입니다만, 전화를 걸면은 보통 얘네들이 전화를 받습니다. 민원팀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구청의 부동산 정보과 하나 잘 사겨 놓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정보과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서류를 가지시고 접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결격사유라는 그 난이 있죠.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 개업공인중개사로서의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것이 뭐 쭉 있죠. 뭐 미성년자는 뭐 안 되고, 우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형집행 정지 후에 뭐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뭐 안 되고, 그죠? 뭐 한정치상자 뭐 이런 사람도 안 되고, 신용불량자 돼요. 신용불량자는 우리 그거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도 우리가 다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낸 건지 안 낸 건지를 결격사유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등록 기준 검토 및 결재가 나와 있죠. 그거는 이 지금 내가 낸 그 임대차 계약서의 집원이 이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적합성을 검토를 해보는 겁니다. 이 적합성 검토라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무실을 얻었는데 이 뒷부분 같은 이 건물 자체에 뭐 뒷부분에 요만한 공간이 만약에 불법 건축물이 돼 있다. 지금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등록이 납니다. 그죠? 그러나 얘가 분명히 불법 건축물이야. 근데 아직까지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당연히 그 적합성 검토에서 오케이 사인이 났기 때문에 등록증이 나오겠죠? 나중에 만약에 항공사진이나 누군가 옆에서 찔러가지고 됐을 경우에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팔아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와야 돼. 권리금도 못 받고, 왜?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다음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는 나는 폐업을 하면 되지만,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불법 건축물이 있든 없든 간에 이미 나 있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을 경우에 내가 폐업을 해야 되죠. 그럼 이 사람은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물을 얻을 때 이렇게 좀 보시고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건물주한테. 그래서 만약에 이상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은 당구 표시해놓고 특약상에다가 만약에 이 부분이 불법 건축물인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로 한다는 특약상을 꼭 적어놓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적합성 검토를 한 다음에 다 이상이 없으면 등록증 발급을 누구누구님 등록증 발급이 됐으니까 구청 부동산 정보과한테 찾으러 오세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딱 가면 돼요. 뭘 가져가? 그냥 신분증하고 도장만 가져가지고 15,000원만 등록비. 찾는 거. 그거 찾는 게 있어요. 등록면허세. 그거 15,000원 내고 찾아오면 됩니다. 그럼 그 밑에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개설 등록 절차를 설명을 해드렸고, 개설 등록을 하고 공제 증서를 내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은 할 일 없죠. 그 다음에 영업만 이제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간단히 생각하면. 자,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그거를 그 개설 등록 신청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개설 등록 신청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내면 되는데, 제가 일일이 이렇게 체킹을 다 해놨죠. 그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체킹을 하시고요. 맨 위에 보면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인장 등록 신청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 두 개 다 체킹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만 체킹하고 인장 등록을 나중에 나 인장 안 갖고 왔네? 다음에 오려면 또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등록을 다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이 인장 등록은 막도장도 됩니다. 인감도장도 됩니다. 또는 내가 멋있게 하나를 파서 내가 앞으로 계약서를 쓸 거나 내 어떤 그 자료에 도장이 찍힐 도장 같으면 내가 멋있게 한번 파볼 거야. 그거에도 상관이 없고요. 도장은 아무나 도장해서 나는 이것을 인장으로 등록을 시키겠다라면 그게 이제 인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면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부분에 읽어볼게요. 빨간 글씨로 된 거 읽어볼게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부동산에서 가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가짜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임시라는 의미입니다. 가라는 말은 가 계약서도 마찬가지로 가짜 계약서가 아니라 임시 계약서를 말하는 겁니다. 가라는 것은 임시라는 말입니까? 임시로 등록된 건축물, 가설 건축물이냐 이게요. 내가 가설 건축물 내에 사무실을 얻었다는 것을 가져가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가설이라는 말은
건축물 대장의 등재를 요한다, 안 요한다? 안 요한다. 임시로 그냥 임시로 허가된 기간 동안 너는 여기다가 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준 것뿐이지 건축물 대장의 등재가 되는 걸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의 등재가 요하지 않는 것은 사무실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건축물, 가설 건축물 대장,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이 뭐냐면은 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무대 장치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집을 팔기 위해서 견본주택 같은 걸 짓잖아요. 사무실 같죠. 멋있게 져놨잖아요. 그런 것도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가설 건축물. 뭐 컨테이너 박스, 뭐 공사를 위해서 임시로 지어놓은 거 이런 것들은 다 가설 건축물에 속합니다. 그런 것들에 거기다가 얻었다고 떡하니 가져가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 준공검사 받았냐, 뭐 사용검사 받았냐, 이런 말들을 뭐가 이게 틀린데 이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요, 얘는 건축의 마무리 단계에서 그냥 검사받고 승인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똑같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만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통용하는 말이고요. 국계법에서 통하는 말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건축의 마무리 단계에서 승인을 받았냐 검사를 받았냐라는 법상의 용어만 틀릴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의미는 신축의 개념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신축 건물에 대해서 아직 건축물 대장에 등기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검사 승인 받은 거를 가져가면 되는데, 요건 뭐가 있어요? 필증이 있어요. 검사 필증, 준공검사 필증 또는 사용 승인 필증, 이런 필증이 있어요. 필증을 가져가면 비록 아직까지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다 하지 않더라도 얘는 건물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는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걸 다 작성해서 이제 내시면은 다음 장 넘기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정보과에 가져갈 서류들이 쫙 나와 있죠. 그죠?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출하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안 가져가도 되는데 어떤 구청에서는 왜 안 갖고 왔냐고 따지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을 하면 부동산 정보과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증만 딱 때리면 딱 하고 얼굴이 이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을 안 가져가도 되는데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왜 안 갖고 왔냐? 트집 잡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방법에 그냥 가져가요. 가져가고 내가 개공이나 소공이 되려면 뭐를 받으셔야 돼요?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저의 실무 교육을 받고 협회 가서 실무 교육을 받으시면은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기 학원에 가르치는 정말 필요한 실무를 가르쳐 주지만 가셔서 배우시다 보면은 맨날 사고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만 하고 졸다 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니까 스스로 느껴보시고요. 일단 실무 교육을 4일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루는 까줍니다. 어떻게 까주냐면 28시간을 받아야 되는데요. 컴퓨터 켜놓고 사이버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사이버 교육을 7시간을 틀어놓고 그냥 딴짓하다가 틀어놓고 딴짓하다가 하면 돼요. 7시간을 없애버리면 3일만 나가면 되잖아. 21시간을 3일 동안 나가셔서 하시면 실무교육 자격증을 수료증을 줍니다.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고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그 옆에 빨간 걸로 사용대차라고 되어 있죠. 사용대차라는 무슨 의미? 공짜라는 의미. 공짜. 내가 엄마 아빠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지인 건물 내 공짜로 사용대차를 해줬다라는 증명.
뭐 5천에 300만 원이 아니라 공짜다. 그런 사용 대차를 가져가셔도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쭉 나온 대로 내시면 등록이 완료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증 찾아가세요 하면은 등록 면허세 15,000원을 가지고 가면 줍니다. 그럼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공제 증서를 해야 되겠죠. 공제를 들어야 되겠죠. 그죠? 공제는 내가 가서 이렇게 막 드는 게 아니라 들어도 되는데 바로 전화가 옵니다. 왜? 우리가 그 부동산 정보과에서 협회로 통보하라는 부동산 법이 있죠. 그죠? 통보를 합니다. 우리 세롬이가 이제 등록증 발부됐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협회 통보를 합니다. 협회에서 바로 전화가 옵니다. 공제 드셔야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공제를 들으면 되겠어요. 공제에 대한 거는 바로 밑에 나와 있죠? 자, 작년까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공제증서가 협회에서 공제 발행하는 게 있고, 신용평가, 신용보증보험, 뭐 SGI 같은 거, 서울 개런티 인슈런스라는 SGI가 있죠? 그런 서울 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는, 확인을 해본 결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신용 등급의 하락이 생긴다는 거를, 그 다음에 신용평가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회에 공제를 할 때는 평생 동안 한 번에 가입비 50만 원이 있습니다. 첫 해. 그리고 매년 공제보험료가 19만 8천 원 해갖고 첫 해에는 69만 8천 원이 들어갑니다. 타, SGI나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 말하는 거는 가입 금액이 없습니다. 50만 원이. 그리고 또 보증보험료도 10만 1천 원으로 쌉니다. 그럼 뭐가 틀릴까요? 일단 간단하게 협회는 협회에 대한 공동중개망을 갖다 사용할 수가 있죠. 협회는요. 한방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 절차도 홍보를 해주고 내가 모르는 게 있다 싶으면은 보내면 다 답장이 옵니다. 그런 것들. 단속이 나왔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런 홍보 물자라든가 그런 경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보를 해줍니다. 자, 이런 이제 필요성이 있고요. 그러나, 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법의 주식회사죠. 보증보험은 상법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상법이라는 얘기는 이윤을 추구해야 되겠네요. 그죠? 단순히 걔네들은 어떤 목적이냐면, 신용 보증을 위한 목적입니다. 협회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모여서 모여가지고 어떤 상호 부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 잘못했다 하면 그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준 상호 부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도 보면 잘못되면은 이 국민이 피해를 보니까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만 두 가지 목적만 가지고 공제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신용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다른 것들은 신용 보증을 위한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용 하락이 마이너스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요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에다가는 그 내용을 추가한 것이니까요. 내가 공제를 할 때 69만 8천 원을 내느냐 아니면 10만 1천 원만 내고 하느냐, 이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는데 가능하면 협회에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서 하면은 5년 정도를 하면 6년 차부터는 10%가 오프가 됩니다. 그리고 10년 정도 되면 11년 차부터는 20% 오프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공제를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넘어가면, 이제 중개사무소 등록증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진이 딱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맨 위에 나온 2020-0006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금방 아시겠죠? 2020년도에 만약에 노원구에서 등록을 했으면 2020년도에 6번째로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등록번호가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은 거기 종별에 보면 공인중개사 법인하고 개공하고 법인하고 개공하고 그다음에 부치긴 공인중개사가 있죠. 부치긴 공인중개사 할아버지들 그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공인중개사에다가 체킹이 돼서 나올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기시면 이 장은 요구하는 구가 있고 없는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요거를 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등록할 때가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요거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거래 선진화 10대 시책 및 사회 취약계층 무료 중개 참여 신청서라는 거를 줍니다. 그럼들 여기다 여러분들 X를 하면 되겠죠? 그죠? X 하면 찍힙니다. 예? 이 말의 의미는 너 광고 실명제를 할래? 네. 중개사무소 외관 개선을 할래?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가면 매물 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 그거 안 할 거지? 네.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저는 무진장 했습니다. 근데 다닥다닥 다 붙여놨습니다. 어찌됐든 예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 사진을 인터넷 공개를 동의하겠느냐? 이건 뭐 동의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주 그렇게 잘생긴 그 얼굴을 인터넷 공개한다는 거는 뭐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그라미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 취약계층 무료 중개라는 말은 환산보증금으로 따져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서울 같은 경우는 7,500만 원 이하고요. 수도권은 경기하고 수도권은 6,500만 원 이하예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회 취약계층은 누구예요? 뭐 의료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기초 수급자들 있죠. 그러니까 빈곤층을 대상으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서 7,500만 원 이하는 내가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이씨 나는 받을래. X. 그건 뭐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하세요. 동그라미 쳐놓는 게 유리합니다. 요거 그렇다고 못 받느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만 안 받는 거예요. 이분이 기초수급자고 의료수급자이니까 내가 이분한테만 안 받는다고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죠? 보통 7,500만 원 정도면, 중개수수료가 얼마냐면, 수수료율이, 임대차에서는 5천만 원에서 1억까지는 0.4%예요. 그럼 7,500 해서 하면 얼마예요? 4, 30만 원이죠? 30만 원까지가 한도예요. 1억까지는. 9천만 원도 30만 원, 7,500만 원도 30만 원, 1억도 30만 원. 30만 원을 넘길 수가 없죠. 30만 원까지는 제가 이분한테는 중개수수료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느냐? 이분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오겠죠. 기초수급자 서류, 뭐 의료수급자 서류,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각종 서류를 갖고 오겠죠. 그런 걸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 17페이지, 18페이지 잠깐 보면은 그것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를 받아서 그 다음에 중개보수 신청서까지 있죠. 그 신청서를 어디다 내냐면은 협회에다 내면 됩니다. 협회, 여러분들이 들은 협회. SGI는 아닙니다. 서울보증보험은 그런 거 미쳤나 이럴 거예요. 그러나 협회에다가 그 증명하는 서류를 갖다가 팩스로 보내버리면 제 통장으로 일주일 내에 30만 원 한도 내에서 꽂힙니다. 그러니까 안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분한테만 안 받는 것 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회 취약계층 무료 중개를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중개 가능 여부에서 보면 요즘에는 이제 하도 어학적인 부분에서 발달된 분들, 공인중개사 여러분들도 학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영어, 1어, 중국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시험만 통과가 되면 글로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쫙 해서 딱 걸어놓게 합니다.
명예스럽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자신이 있다 싶으면 요 글로벌 공인중개사도 한번 따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에 개업한 지 1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청 가서 신청을 하면 용산인가 어디 가서 시험을 봅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면은 합격할 수 있느냐? 만약에 영어권을 갖다가 뭐 하신다라면은 이 정도만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위에 걸 어떻게 읽으십니까? 다 큰 소리 읽어봐. 밑에 거는. 여러분들 합격한 거야, 이 정도면. 저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요. 하이 자네라고 읽었어요. 그 밑에 거를 하이 타이라고 읽었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여기 딱 보더니, 이렇게 손가락을 하면서, This is a finger. Then, what's this? 이러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핑거니까, 얘는, it is 오물인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이렇게, I want live starting al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get out here now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잘 됐나 보다. 그리고 법무 담당에 나왔는데, 나중에 얘 의미가 뭔가를 이렇게 쫙 살펴봤더니, 여러분들 감이 혹시 오시나요? 그냥 쭈르르 공귀시니까 해석하면 돼요. 요거는,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내가 살다가 아니잖아. 그죠? 다시 한번 그게 어떻게? thing이라는 말은 일, 것, 물건이라는 명사니까. 그래서 나온 살다 별일 다 봤네라는 말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불합격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갖다가 하이제인, 해태라고 읽었잖아. 여러분들 합격이야. 근데 저는 지금 이걸 갖다가 엉뚱한 방향으로 읽었더니 핑거 오물인 거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I want to live starting all see. Get out here now.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합격한 줄 알고 나갔죠. 그랬더니 불합격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의 어학적인 실력을 좀 가지고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시간이 있으시다면 저도 아직 도전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여태까지 뭐 길진 않은 공인중개사 생활이지만 외국인을 한 명을 제가 계약서를 써봤어요. 써봤는데 걔네들 있잖아. 한국말 잘해요. 필요 없어요. 영어 필요 없어. 한국말 잘해.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저 딴에는 영어 계약서 갖다 놓고 이제 온다 그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와서 하는 말에 계약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한국말 잘하니까 뭐 굳이 영어로 그 얘네들은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하나 따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시면 이것도 경기도 지역이나 안양 지역이나 동두천 뭐 의정부 이 지역에는 내 공인중개사 명찰을 달고 다녀라는 거예요. 명찰 신청서예요. 그래서 무슨 공인중개사 뭐 리카프리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명찰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서울 지역은 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거의 드는데 어느 구가 있다 그러나 어느 구인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그냥 교부신청서가 내라라면 이렇게 써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시면 공제증서까지 이제 발행을 했으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발행을 하러 구청에 가면 되겠죠? 응? 대답이 없으시네? 구청 가면 안 돼요. 사업자 등록증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니까 세무서를 가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가가지고 구청 가고 사업자 등록증 내려왔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어느 학원 출신이라고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 많이 갔으면. 저 에듀윌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어찌됐든 요거를 사업자 등록증을 내러 이제 신분증은 항상 어디 가든 신분증은 기본으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등록증. 지금 방금 받은 따뜻한 등록증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전산에 이렇게 두 군데, 세 군데 이렇게 그 화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일일이 명령어대로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대신에 쭉쭉 넘어가다 보면 12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자 등록 신청서가 있죠. 그걸 전산에서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막 짜증나겠죠. 서면으로 그냥 쓰는 게 낫겠죠. 아예 거기 서면으로 여러분들 작성해가지고 번호표 뽑아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부릅니다. 그럼 가서 하면은 별 탈이 없으면은 바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접수번호 나와 있고요. 처리기간 3일 나와 있고 보정기간 불산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처리기간은 법적으로 3일까지는 주는데 보정기간 불산입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서 발생되냐면 3일 내에 못 처리하는 것도 그거를 내가 얻은 신축 건물이 예를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다. 나중에 신탁 등기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신탁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우선 수익자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얘를 갖다가 나는 빌려줬다는 은행권의 우선 수익자가 있는데 걔네들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서를 안 갖고 갔어. 그러면 신청을 하고 뭐 하는 기간이 꽤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보정 기간은 산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밑에 업종에 보면 주업태가 있고 주종목이 있죠. 그죠? 업태라는 말은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의 실체 형태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뭐 서비스업이 될 수도 있고 숙박업이 될 수도 있고 관광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우리는 뭐죠? 부동산업이죠. 업태가. 그래서 부동산업이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그럼 그 부동산업 중에서 네가 전공이 뭐냐? 주 종목이 뭐냐? 뭐 보통 우리가 부동산 컨설팅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주종목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이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입니다. 개공은 법인이 아닌 이상은. 그 밑에 내려가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간이과세 확정일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이것도 외우느라고 해서 죽어라고 또 외우지 마세요. I want live starting also 이런 거. 우리가 부가가치세 법을 보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간이가세를 하느냐 일반가세를 하느냐 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자,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렇게 그 네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간이가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딱 시작을 하면은 많은 어려운 점이 있겠죠. 영업적인 것도 바탕이 안 돼 있고 자본적인 거 여러 가지로 바탕이 안 돼 있으니까 국가에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니까 너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좀 간소화시키고 세금 계산서 하지 마. 그런 거 발행하지 마. 왜? 힘드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게 간이가세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이가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으로 너 일로 나가지 말라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예.
보통은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요거를 갖다가 삼습니다. 이 4,8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연 총 매출을 말하는 거예요. 연 매출. 그래서 얘 이상 되면은 얘가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것이고요. 4,8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이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과세자가 되면은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죠? 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10%의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 내주고 내가 환급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간이가세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3%의 부가세를 내는 간이가세자가 있습니다. 얘는 3천만 원에서 연매출을 말하는 겁니다. 4,800만 원까지는 간이가세자로 해서 부가세 면제가 아닙니다. 얘 정도가 매출이 생기면 3%의 부가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제가 있죠. 얘는 연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아예 면제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일반 가세자로 반드시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간이 가세자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그거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간이 가세자로 등록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 4,800만 원 이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간이가세로 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간이가세 배제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강남의 일부분, 강남의 어느 동만큼은 이 지역은 지가나 이런 걸로 다 이렇게 해봐가지고 얘는 무조건 일반가세예요. 조그만 구멍가게도 일반가세자예요. 그죠? 그 여의도 전 지역 또 무조건 일반가세예요. 그 다음에 호텔 같은 이렇게 좀 랜드마크가 되는 지역 있죠. 랜드마크가 되는 그런 주변 지역 이런 같은 경우는 간이가세자 등록이 안 되고 무조건 일반. 그리고 전문직은 공인중개사도 물론 전문직이지만 그건 아니고 의사, 변호사 이런 계통. 그리고 임대업을 하는 사람들, 매매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내가 간이가세를 등록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처음엔 여러분들이 간이가세에서 등록을 해요. 그럼 보통 간이가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내년 1월 달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를 총 매출이 됐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6월에 7월로 합시다. 7월에 내가 개업을 했어요. 부동산 사업을 딱 개업을 했어요. 엄청 잘 되네? 자, 그래서 12월까지를 매출을 했는데, 4,800만 원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한 달의 기준액이 얼마예요? 매출 한 달 기준액이. 얼마? 400만 원. 그러니까 4,800만 원이 되겠죠. 그죠? 아니 근데 내가 7월부터 7, 8, 9, 10, 11, 12, 6개월간 했는데 얘가 만약에 한 3천만 원을 내가 했어요. 그러면 월 기준액 400만 원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네? 그럼 얘는 1년이 안 됐는데 난 간이가세를 신청을 했는데 그럼 내년에 신고할 때 얘가 세무서에서 이렇게 보고 얘가 1년에 400만 원의 기준점인데 6개월 했는데 2,400까지는 괜찮겠는데 2,400을 넘어서 3,000만 원이 됐네? 이 경우도요. 일반가세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넘어가겠다 싶으면 요걸 조정을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1년이 안 됐으니까 나는 간이가세자로 내 등록 신청을 했으니까 나는 간이가세자구나 이렇게 했다가 내년에 신고를 당신 일반가세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킹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번 간이가세에서 일반가세로 딱 넘어가잖아요. 올해 만약에 내가 일반가세를 4,800만 원 이상 6천만 원을 내가 신고를 했어요. 내년에는 2천만 원밖에 안 됐네. 아, 내년에 간이가세구나. 이게 아닙니다. 한 번 일반가세로 딱 넘어가면 3년 동안은 여기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매출 금액이 작든 안 작든 간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체킹을 해가지고 아까 동업할 때도 내가 그런다 그랬잖아요. 조금 매출이 높다 싶으면은 야, 네 것도 내자. 얘한테 계약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각각을 나눠서 하면은 요 4,800 범위 안 넘으면 일반가세자가 안 되니까. 오케이? 네. 자, 그런 의미로 해서 간이가세와 일반가세를 설명을 드렸고요. 단위가세라는 것은 뭐냐면 공인중개사는 겸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른 데 사업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A라는 사업장이 있고 B라는 사업장이 있거나 뭐 C라는 게 있다면 원래는 얘도 사업자 번호, 얘도 사업자 번호, 얘도 사업자 번호를 내서 각각의 사무실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이죠. 그런데 야, 너 복잡하니까 단위라는 말은 묶음이라는 뜻이죠. 그죠? 너 그냥 이거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으로 이렇게 내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묶음으로 네가 사업장이 별도의 사업장이 있다 하면 묶음으로 단위가세자를 신청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아니면 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의미도 설명을 해드렸고,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여러분들이 주택의 우선변제권의 기본 요소가 뭐죠? 가서 살고 전입신고하고 그게 대항력이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가지면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는 거죠. 상가는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확정일자하고 그럼 되겠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는 게 유리해 안 유리해?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선변제권을 하려고 한 이유가 있으면 확정일자 발급 여에다가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13페이지도 넘어가시고 14페이지 보면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사유가 등록 결격 사유가 없으면 그 건물에 대한 사유가 없으면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사업의 종류 업태 부동산 업 종목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단위가세 적용 사업자 여부에는 부 난 하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죠? 이것도 제가 다 그린 겁니다. 잘 그렸죠? 야, 도장 그거 만드는 거, 와, 이거 뭐라고 쓴 것 같아요? 도봉 세무서장이라고 쓴 것 같네. 자, 다음에 15페이지에 공제 증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69만 8천 원을 내면은 공제 증서가 우편으로 배달이 되어 오면서, 한방 직원이, 협회 직원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시계도 걸어주고 달력도 주고 각종 홍보 팜플에 붙일 것도 주고 그리고 컴퓨터에 깔아주고 앞으로의 할 일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자, 원래 공제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보험 개념이죠. 그죠? 공동의 어떤 집단체가 어떤 그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그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불이익을 갖다 공동으로 몰아주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공제라고 하죠. 그래서 공제는 개념이 그런 것이고요. 요거를 제가 조금 시크릿한 게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 안 말씀을 드릴까 하는 거는 여러분들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쉬쉬하고 잘 안 가르쳐 줘요. 왜? 지네들 손해니까. 손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 요거를 이 공제에 대한 제가 좀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알려줄까요? 말까요?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부탁해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 안 들려요. 정말?
정말 리카프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감탄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의 비밀 선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공제라는 것은 1년에 1억이죠. 배상 한도가. 그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이분이 공제 가입한 게 만약에 12월 뭐 한 5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2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가 공제 기간이죠. 이 기간에 발생된 것은 1억만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에 1억, 2018년도에 1억, 2019년도에도 발생됐으면 1억.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 기간만큼의 1억밖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공제 사고에 100명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그 해에 100명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은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계약을 1월 제가 25일 계약서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근데 해를 넘겨서 1월 17일 날 중개사고가 빵 터졌네? 1억 5천만 원이 터졌습니다. 자, 이 피해자는, 이 의뢰인은 협회로부터 1억 5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배운 데는 없죠. 그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배운 데는 없죠. 그러나 이 경우를 잘 살펴보면요. 보상 기준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얘기는 틀려집니다. 만에 하나 얘가 기준점이다 싶으면, 중개사고 발생일이 기준점이라 싶으면 1억이 맞습니다. 그죠? 왜? 횟수가 넘어가서 이 횟수에 1년 됐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때 기준에는 1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 만약에 기준점을 여기 뒀다고 칩시다. 계약일에. 얘를 갖다 계약일에 뒀다라면은 이게 만약에 2018년이라고 치고 얘가 2019년이라고 쳐요. 그럼 2018년도에 공제금액 얼마 들었어요? 1억 들었네? 2019년에 공제금액 얼마 들었어? 또 1억 들었네? 그러면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공제 배상액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한도액의 기준점이 어디냐? 얘라고 치면은 얘도 1억, 얘도 1억 해서 2억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죠? 자, 우리가 약관에는, 공제 증서의 약관에는 아무리 눈 가지고 뒤져봐 봐도 안 나옵니다. 지들한테 불리한 걸 빼먹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공제사고의 기준점을 어디에 둔다? 계약일에 둔다는 게요. 얘가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만약에 2년, 3년 걸쳐 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뭐 없겠죠, 거의. 거의 뭐 요 기간이니까, 그죠? 그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5월달인데 내년 6월달에 발생됐다. 그럼 이런 경우도 2년 동안 혜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대부분 계약하면 2, 3개월 내에 어떤 딱 띠리리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공제사고의 배상의 기준점은 어디다? 계약일이다. 그래서 이런 것이 걸쳐 있을 경우에는 이 기간을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럼 협회에서 당신은 지금 기간이 2년 내에 걸쳐 있으니까 2억까지 보상이 가능해요 라고 얘기해 줄까요? 안 해 줄까요? 절대 안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싸워서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아이고, 비밀스러운 거 잘 말씀드리기가 속이 시원하네, 아주.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공제약관이라는 게 뒤에 있죠. 공제약관 중에서 제가 빨갛게 된 부분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시간 있을 때 한번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니까 쭉 한번 약관을 보세요. 자, 빨간 거. 보상하지 않으면 손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업무로 인한 손해는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무슨 사? 중개사. 중개 이외에 벌어진 일들, 관리 대행, 임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벌어진 보상은 중개 업무에 벗어나는 행위이므로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범위를 벗어난 설명 및 개업 공인중개사의 책임 특약에 의한 손해. 여러분들 쓰다 보면 가끔 특약에 나중에 우리가 특약사항에도 이 책에 보면 있어요. 저기서 설명을 다 드릴 건데 그거 제가 책임을 질게요 라는 특약을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공인중개사가 책임이라는 말을 들어가면은 나중에 쥐약이 돼서 딱 박혀버립니다. 책임이란 말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 공인중개사의 범위에 벗어나는 일을 갖다가 한 것은 얘네들이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싶으면 안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및 한도 및 범위에서 손해액에 관계없이 손해를 입은 각 중개 의뢰인의 협회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총 합계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 내 매덕 1억 내에서 10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간에 그 한도 내에서만 나눠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손해를 발생하게 한 금액 중 공제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우리가 과실 비율을 조사를 하다 보면 공인중개사의 잘못도 있겠고 의뢰인의 잘못도 있겠죠. 만약에 공인중개사 잘못이 40%라면은 40% 한도 내에서만 비례 보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에? 나머지 60%에 대한 보상을 그건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중개사 잘못은 40%니까 40%에 해당되는 것만 우리 협회에서 보상을 해줄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제 계약 실효 기간에 발생한 중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공제 기간 실효 기간은 어떤 게 있어요? 오늘 기간 만료가 되는 내일 사고가 일어났어? 기간 만료된 거 실효 기간이죠. 그 다음에 휴업? 맞습니까? 폐업? 맞죠?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이런 경우에도 지금 실효 기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때 발생한 보상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19조 보면 공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쭉 그 19조에 나온 내용은 조금 아까 설명한 내용이에요. 21조 공제금의 지급 청구권은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2조 마지막에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했을 때는 당해 공제 가입자, 다시 말해서 공인중개사 사고를 친 공인중개사에게 너 내가 미리 선지급을 했으니까 돈 내놔라는 구상권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얘기죠. 미리 내가 돈을 내주되 나중에 너한테 회수하겠다는 구상권을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공제증서도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7, 18페이지는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이죠? 그 내용도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도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실무교육도요. 요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12월 1일 날 아무도 못 알아보는, 화장을 하고 와서 아무도 못 알아보는 광란의 파티가 있죠. 며칠에 있어요? 12월 1일 날 있죠. 진짜 이렇게 생기신 분들이 너 누구니라고 할 정도로 화장이 빠여놓고 머리 막 하고 막 정말 아름답게 해서 오십니다. 파티 때.
그때 1일날 신나게 노시고, 원래는 2일날부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2일날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경험, 선배님들의 경험을 보면 그날은 3시, 4시까지 집에 안 들어가요, 여자들이. 우리 남편이 허락했디요. 안 들어가.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봐주고 2일날 하루 푹 쉬시고 3일날부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시던 실무 교육을 시작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부터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27일 날 발표인가요? 27일 날 발표하고 28일 날 아침 9시에 딱 올립니다. 그거를 작년에 4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4분 만에 딱 없어져 버렸는데 여러분들은 3분 만에 한번 매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침에 쭉 기다렸다가 그냥 참석만 뚝 누르면 돼요. 그리고 완납하시고 이러면 되는데 간단히 교육 일정을 설명을 하다 보면 작년에는 컴퓨터 교육도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워낙 버벅거려요. 컴퓨터 들어가서 계약서 쓰고 뭐하고 하는 게 굉장히 버벅거리더라고요. 이 인터넷 자체들이.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제가 3년 차 올해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요. 처음에는 이런 그냥 프린트물로 8강으로 시작을 했어요. 8강으로. 게다가 작년에는 18강으로 시작했고요. 올해는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자까지 나와가지고 37강까지 제가 이 강의를 한 권을 다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소요 시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첫날에는 우리 13기 고범석 씨가 여러분들 등기,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이런 띄는 그런 공적 자료를 띄는 방법과 문제성이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갖다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전산으로 제가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배가 아프고 진짜 아프고 아무리 아파도 뭐가 있으면 발딱 일어나요? 계약이 일어나면 발딱 일어나죠. 그 계약서 쓰는 방법 전산으로 들어가서 거기에는 그냥 계약서 쓰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쓰면 돼요. 근데 지금 공인중개사들도 계약서에 나와 있는 일일이 문구에 대한 거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쓰는 것 뿐이야. 거기에는 엄청난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그 계약서 쓰는 방법부터 용어 설명까지, 확인 설명서,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신고하는 거, 주택 자금 취득 계획서까지 쓰는 거, 요거를 하루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은 요 37강을 가지고 시간을 쪼개서 하루 4시간씩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가 끝나면 9일, 11일, 13일이 될 거예요, 아마. 그때는 여러분들의 세노의 선배 기수가 운영하는 중개사무실에 2인 1조로 배정이 될 겁니다. 2인 1조로 배정이 돼서 거기 가서 실습을 통해서 거기에 계신 대표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13일 날 마치면 학원에 와서 실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난 이러이러한 점이 좋았다, 이러한 점이 좀 미흡했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어떤 발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종강식을 가지고 악수하고 빠빠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 내용이, 교육 내용은 거기에 그 책에 나와 있는, 요 책 아직도 안 사신 분 있으세요? 에? 다 샀죠? 예, 이거 여기 제 얼굴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리카프리가 나와 있으니까 요걸 사 놓으시고, 어차피 교육을 받으시면 이 책이 있어야 되니까요. 사 놓으시고 오늘 굳은 날씨에 저는 열심히 설명하려다가 설명을 했는지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일날 합격자 발표 때 학자 모임 때 보고요. 3일날 다시 교육에 참여할 수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를 쳤었죠? 지금은 저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보시죠. 감사합니다.